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결혼 생활 중 한 가지 너무 참기 힘들었던 일이 있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참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넉넉한 집은 아니었는데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은 내 식구는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서울에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들 했지만 진짜예요.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주방에 딸린 작은 수도로 씻고 나란히 길게 늘어진 집들 사이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썼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 어두워서 자기 전에 항상 아버지 손을 잡고 화장실에 가는 게 일이었죠. 워낙 가난한 집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의도치 않게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 포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원한 게 있어도 어차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다 보니 애초에 어떤 것도 갖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아예 누가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도 제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 항상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일찍이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그때는 비교적 가정 형편이 괜찮았어요. 저와 동생 둘 다 학원도 다니고 대학도 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셔서 결국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자식이 둘이니 집에서 놀 수만은 없었던 아버지는 동네 고물상에서 일하셨어요. 고물상에서 버는 돈이야 내 식구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니 저와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했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성인이 돼서 보니 우리 집은 내 딸 일을 하는데 왜 계속 가난할까 싶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빚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나는 앞으로 절대 남한테 빚지고 살지 말아야지. 저에게는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기대고 어리광 부리며 평범하게 사는 그런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런 저의 꿈을 이뤄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제 꿈처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만 둘인 집의 장남이에요. 말이 장남이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도 남편을 보고 있으면 신기했어요. 남편네 집은 우리 집과 너무 달랐거든요. 남편은 고등학교 재학 중 갑자기 미국 영화에 빠져 자퇴하겠다고 했대요. 미국에 가서 영화 공부를 하겠다고요. 남편의 생각을 언제나 지지해 주신 시부모님은 정말 남편을 자퇴시키고 미국에 보내주셨답니다. 덕분에 3년이나 유학 생활을 하다 왔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입학하기는 했는데 막상 대학 생활을 해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며 돌연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한국에서 다시 수능을 보고 영화과를 입학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이미 26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희 부모님이야 경제적으로 지원도 당연히 힘들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시간만 잡아먹는 일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선택하면서 산 남편은 제게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운동화를 하나 사러 가도 가장 저렴한 걸 고르는 저와는 전혀 달랐죠. 그런 저를 달라지게 만들어준 게 바로 남편이에요. 제가 속마음을 잘 말하지는 못하는데 항상 먼저 알아서 알아채고 먼저 제가 원하는 걸 사서 저의 품에 안겨주는 남자였죠. 그리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라고 먼저 입 밖으로 내야 자기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놓친다고요. 그래서 자신도 저를 놓치기 싫어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라네요. 남편과 저는 병원에서 만났어요. 남편이 맹장 수술을 했는데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입원했거든요. 남편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태어날 때까지도 제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좀 껄렁해 보였는데 왠지 그 모습이 싫지 않아 저도 연락처를 주고 태어난 이후 따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생각대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영화사에서 일하고 출퇴근은 오토바이로 했죠. 오토바이도 몇 천만 원이나 하는 거라더군요. 이렇게 비싼 걸 무슨 돈으로 샀냐고 묻자 아버지가 사주셨대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젊을 때 해봐야지. 나이 들면 겁이 많아져서 못한다고요. 저는 시부모님을 직접 만나기 전부터 이미 멋진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 예상대로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오히려 제 친정 부모님들이 문제였죠. 누가 봐도 저와 남편을 비교했을 때 조건적인 면에서 제가 많이 딸렸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은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 허락을 하셨지만 친정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이유도 너무 구질구질했어요. 네 아버지 허리 아파서 요즘 고물상일도 못 나가는 거 몰라? 네 동생도 아직 군대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까지 시집 가버리면 우리 집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너는 집안의 장녀라는 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모 나몰라라 하고 나가버리겠다는 거야?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정말 이기적인 애면 지금까지 버는 족족 한 푼도 남김없이 엄마한테 다 갖다 줬겠어? 자식이 돈 벌면 부모한테 가져다 주는 게 당연한 거지. 너는 그깟 월급 얼마나 된다고 생색이니 생색은.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원래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다 자기 혼자 알아서 큰 줄 알지. 저는 부모님이 저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요. 물론 우리 집에서 제가 없으면 당장 살기 빡빡하니 좋아하지 않으실 줄은 알았지만 자식이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는데 생계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당시에 남동생이 군대에 있었고 아버지도 일을 거의 못하셨으니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제 결혼은커녕 당장 다음날 은행 이자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몇 번을 거절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제가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때마다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왜 가족 때문에 포기해야 하냐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남편과 헤어져야 하나까지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제 상황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사실 둘 다 안정적일 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날이 쉽게 오는 게 아니야. 서로 죽고 못 살 때 그때 해야 앞으로 둘이 힘 합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다 헤쳐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그래,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다 채워줄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둘이 화목하게만 살아주면 돼. 저는 그런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부족한 부분은 다 채워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요. 그냥 하시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듣는 내내 울컥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욕심이라는 걸 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잃어보기로요. 저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남편과 결혼 날짜를 잡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결혼 비용은 일절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사실 전반적인 비용은 다 시댁에서 도움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님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제가 지금까지 시집가려고 돈을 따로 숨겨뒀구나 라고 생각하시더군요. 이년이 야가 빠져서는 엄마가 뻔히 힘든 거 알면서 네 멋대로 돈 다 빼돌려놨구나. 으이그 음흉스러운 년. 어디 한번 부모 내팽개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멋대로 상상하시며 사람을 몰아붙이는데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할 가치도 없었거든요. 제가 돈을 빼돌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니까요. 아버지가 병원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제 카드를 가지고 갔어요. 월급의 90%를 다 드리는데도 와중에 남은 돈까지 탈탈 털어가셨죠. 그러다가 한 번은 제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자고 하셨는데 제가 싫다고 하자 노발대발하셨어요. 저처럼 독한 년은 처음 본다고 막말을 퍼부으시면서요. 어릴 때부터 하도 듣고 자란 말이라 저에게는 별로 타격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저에게 퍼부어 놓고 결국은 본인이 먼저 연락할 게 뻔해요. 이렇게 말하면 더 독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필요한 일이 없어요. 제가 힘들다고 해서 의지하고 기대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반면 부모님은 항상 저를 필요로 하셨죠. 남편은 그런 저를 곁에서 볼 때마다 안쓰러워했어요. 저는 정말 괜찮았는데 남편은 워낙 다정다감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제가 불쌍했나 봐요. 남편은 워낙 저나 저희 부모님에게 잘했어요. 저는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잘하면 부모님이 무지하게 귀찮게 할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부모면 본인에게도 부모이니 더 잘할 거라고요. 저는 그런 점이 걱정됐어요. 부모님이 남편에게 덥석부터 귀찮게 하실 것 같아 저는 중간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돈 때문에 힘들게 사셔서 그런지 돈 문제만 생기면 어느 때보다 뻔뻔해지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임신을 했어요. 남편이 임신 축하 선물을 사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친정 엄마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남편이 목걸이를 사주고 싶다고 해서 주얼리 매장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더군요. 제가 고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고르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 것을 골라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 걸 고르신 거더라고요. 얘는 남편이 사준다고 고르라는데 왜 이렇게 못 골라? 살 게 이렇게나 많은데. 김서방, 이왕 사는 거 나도 이거 하나 사줄래?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데 나도 우리 사위 덕분에 금테크 좀 해보게. 남편이야 당연히 고르시라고 사드리겠다고 하지만 저는 민망했어요. 딸내미 선물 사러 와서 굳이 본인 것까지 골라야 하나 싶어서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엄마는 남편만 만나면 이것저것 필요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집에 뭐가 없네, 뭐가 먹고 싶네. 저도 웬만한 거면 당연히 편하게 사드리죠. 근데 말하는 것마다 다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는 산 적도 없는 것들이요. 양문형 김치 냉장고부터 해서 건조기 달린 세탁기 등등 대놓고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내셨고 같이 밖에서 밥이라도 함께 먹으려고 하면 꼭 랍스타니 스테이크니 하는 것들을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무슨 날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다 보니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우리 집에 김치냉장고니 건조기니 어디 둘 데가 있다고 그걸 사요. 지금 있는 것들도 멀쩡하니까 몇 년 더 쓰고 나중에 집에 맞는 걸로 사드릴게요. 그럼 아예 이사 가면 되겠네. 너만 좋은 아파트 살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네 부모랑 동생은 아직도 전세를 면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엄마는 듣기 싫은 소리만 하셨어요. 제가 결혼해서 시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에 사는 게 부러우신 건지 자꾸만 집 얘기를 하시며 신세한탄하셨죠. 마치 제가 가난한 부모를 버리고 부잣집에 시집간 배응만덕한 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딸아이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 상태였어요. 결혼식 이후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오랜만에 다 한자리에 모이시는 날이기도 했고 시동생이 결혼할 예비 동서를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아기 챙기랴 손님들 맞이하랴 바쁜 와중에도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친정 부모님이 또 이상한 소리라도 하실까 봐서요.
제가 중간에서 고군분투한 덕분에 특별한 일 없이 돌잔치가 잘 마무리되는 것 같던 그때 부모님께서 또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셨어요. 돌잔치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가족들만 모인 테이블에서 저와 남편이 음식을 가져다 먹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그리고 제 남동생과 시동생, 예비 동서까지 식구들이 모두 다 앉아 있었죠. 예비 동서와 시동생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다 보니 자연스레 시동생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동선의 친정에서 시동생 차를 바꿔주기로 했다더라고요. 시동생이 살고 있는 집이 30평대의 아파트라 결혼하면서 동서가 들어가 살기로 했는데 친정에서 뭐라도 해주고 싶다면서 차라도 바꿔주고 싶다고 하셨나 봐요. 시동생이 타던 차가 8년 정도 돼서 좀 오래되기도 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꼭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 결혼하면 조금 더 큰 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둘이 잘 상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내내 민망했어요.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제 자격지심인지 괜히 뻘쭘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발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았을 친정엄마가 나서셨습니다. 제 마음도 모르고요. 엄마, 그럼 사돈 총각이 타던 차는 팔아야겠네. 어차피 8년이나 탔으면 팔아도 얼마 받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거 우리 아들한테 주면 어때요? 순간 저는 얼굴이 터질 듯 빨개져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제 남동생도 친정엄마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면박을 줬죠. 그런데도 친정엄마는 굴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끼리 어떠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그 순간 예비 동서와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동서가 저를 보고 피식 비웃더군요. 나중에 제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설마 저를 비웃었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봤어요. 입꼬리가 길게 올라간 걸요. 사실 비웃을 만하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친정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차가 탐나도 어떻게 시댁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제 시동생 차를 달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어디 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대로 숨고 싶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차를 달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테이블에는 순간 정적이 흘러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도 친정 부모님은 굴하지 않고 이야기하셨어요. 수아 아빠가 사업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차가 있었는데 사업 망할 때 그 오래된 차까지 다 팔아먹은 거 있죠. 집에 차가 없으니까 제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장이라도 보려고 하면 무거워서 들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매번 택시를 탈 수도 없고요. 친정엄마 눈에는 제가 보이지를 않았나 봐요. 저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런 푼수를 떨 수 있겠어요. 요즘 차 없으면 많이 불편하죠.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가족끼리 필요하면 서로 나눌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민혁아, 나중에 차 나오면 쓰던 차는 사돈댁 쓰시게 정리해드려라. 시아버지께서 시동생에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요. 저는 연신 그런 필요 없다고 어머니가 그냥 하시는 이야기라고 둘러댔어요. 그때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좋았을 아버지까지 나서셨습니다. 에휴, 우리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돈한테 어떻게 그냥 차를 받아요? 저희가 시세에 맞춰서 돈 드릴게요. 당신은 그냥 주신다는데 왜 나서? 당신이 그럴 돈이나 있기나 해? 친정 부모님은 저를 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 같았어요. 이제는 아예 두 분이 티격태격 돈 가지고 다투셨습니다. 남동생도 쪽팔리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남동생이 걱정돼 따라 나갔습니다. 저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남동생은 얼마나 그 자리에 있기 힘들었겠어요. 남동생은 따라 나온 저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옆에서 입단속을 시켜야 했는데 옆에서 그만하라고 해도 소용없었다고요. 부모가 저런 사람들이라는 게 본인도 이제 지친다네요. 이따 집에 가면
부모님께 차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할 테니 저더러 걱정하지 말라고 동생이 위로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부모님을 벗어나 남편과 결혼하면 부모님 때문에 더는 힘들고 고달픈 일은 제게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제 피가 변하지 않은 한 평생 거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였죠. 저는 마음이 안 좋아서 바로 식사 자리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가족들을 대할 자신이 없었어요.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예비 동서 목소리였어요. 동서가 부모님과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조금 전 식당 안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면서요. 형님이라는 사람 집안이 완전 거지인 거 있지? 아무리 고잉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 앞에서 차를 달라고 대놓고 말할 수가 있어. 난 엄마 아빠가 시부모님 앞에서 그랬으면 쪽팔려서 그 자리에서 코 박고 콱 죽어버렸을 거야. 동서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동서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 친정이 거지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화장실 앞에 서서 동서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동서는 화장실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웃어 보였어요.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면서요. 형님, 돌잔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쩜 딸을 그렇게 예쁘게 키우셨어요.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 있죠? 너무 부러워요. 조금 전 화장실에서 떠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연기를 아주 잘하더군요. 저도 웬만하면 모른 척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가족이 되면 싫든 좋든 계속 부딪혀야 하는 사이니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손윗 사람이니까요. 앞으로 동서지간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동서라고 부를게요. 나 동서가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동서가 나였으면 콱 죽어버렸을 거라고 그랬지? 동서는 꽤 곱게 자랐나 봐. 그 정도로 죽는다고 그러고. 동서는 제가 화장실에서 통화를 들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무지 당황해서는 말까지 더듬거리더군요. 근데 난 아니거든. 나는 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아봤고 엄마가 내 친구 엄마한테 돈 꾸는 것도 수도 없이 봤어. 엄마가 돈 못 갚아서 친구랑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고. 저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동서에게 기선 제압을 하려고 일부러 더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친정이 동서네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하더라도 무시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였죠. 그런데 동서에게는 전혀 먹히질 않았어요. 동서는 온실 속 화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애였습니다. 어머, 진짜요? 형님 그럼 혹시 기초생활 수급자 뭐 그런 거였어요? 학교 다닐 때 급식도 공짜로 먹고 그런 거요.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바닥으로 입까지 가리면 놀란 듯 그렇지만 표정은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다는 듯 신나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와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것 같아 대충 말을 돌리고 식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했는지 제가 돌아왔을 때는 차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이런저런 농담을 하는데도 제 기분이 전혀 나아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비 동서가 진짜 제 동서가 되고 나서부터는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동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댁의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보통 시댁에 모이면 대부분 나가서 외식하고는 했는데 그날은 동서랑 다 같이 밥 먹는 게 처음이라서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식들 주겠다고 반찬도 잔뜩 내놓으시고요. 시동생이 평소와는 달리
며칠 굶은 사람처럼 밥을 거의 흡입하듯이 먹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엄마 밥을 먹으니 좋아서 그러나 보다 싶었죠. 시어머니는 쉬지도 않고 정신없이 먹는 아들이 걱정되셨나 봐요. 몇 날 며칠 굶은 애처럼 왜 그렇게 급하게 먹어? 체하겠다. 천천히 먹어. 그러고 보니 둘째,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드니? 그러고 보니 제가 봐도 시동생이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 말이 일 때문이 아니라 퇴근하고 요즘 본인이 집에 와서 살림하고 밥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다네요. 제가 요즘 집에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음식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우와, 이거 너무 맛있다. 엄마, 저 반찬 좀 다 싸주세요. 우리 집은 반찬이 귀해. 시동생이 결혼 전에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집안일도 하고 반찬도 하는가 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괜히 놀리는 말로 마누라가 예쁘니까 알아서 다 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신기하셨고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일이었는데 동서는 굳이 또 안 해도 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설거지도 한번 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밥을 어떻게 차리겠어요? 민혁 씨가 어머니 닮아서 그런지 손맛이 은근 있더라고요. 동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공주더라고요. 아무리 귀하게 자랐어도 그렇지 30이 넘은 여자가 설거지도 한번 안 해봤다네요. 더군다나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매일 바쁘게 일하다 보면 집안일에 소홀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결혼도 했는데 굳이 시부모님 앞에서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남편이 해주는 밥만 얻어먹는다고 대놓고 말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민혁이가 퇴근하고 와서 힘들게 밥 차리면 세아가 네가 집안일은 알아서 해야지. 집안일은 굳이 안 해봐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며느리한테 절대 잔소리라고나 할 줄 모르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듣다 보니 마음에 걸리셨는지 한 소리 하시더군요. 그럼 뭐 하겠어요. 동서는 워낙 곱게만 자라 그런지 눈치도 없었습니다. 집안일이든 음식이든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겪어보니 동서는 원래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조금만 만만해 보이면 곧바로 사람을 무시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동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웬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동서가 다짜고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집들이 하려고 집에 친구들을 불렀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좀 와서 도와달랍니다. 저는 의외였어요. 워낙 잘난 척이 심하길래 평생 저한테 뭘 도와달라는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이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저를 부려먹으려고 한 거였어요. 원래 시동생이 음식 준비를 한다고 동서가 자기 친구들을 잔뜩 불러놨는데 시동생 회사에서 갑자기 며칠 집안 출장이 잡혀버렸대요. 친구들 스케줄 맞춰서 약속 잡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출장 잡혔다고 가버린 거 있죠? 이래서 회사는 대기업에 다녀야 하는 건데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니까 매일 이렇게 일이 꼬이지. 저는 저번 일도 그렇고 동서가 자꾸만 시동생을 무시하는 말을 쉽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희 시댁은 아들들에게 공부를 잘해야 한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성공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집안이 아니에요.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고 행복해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저는 그런 점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서는 그런 부분을 은근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이 뮤지컬이나 공연을 기획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라서 월급이 많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공연을 유치하고 새로운 공연들을 제작할 수 있어서 항상 뿌듯해하거든요.
그래서 시동생이 뭔가 새로 일을 기획할 때 자본이 많이 들면 시부모님이 투자를 해주시기도 해요. 결혼할 때도 동서가 하고 싶다는 건 남부럽지 않게 다 해주셨고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해내는 게 얼마나 멋있어. 나는 서방님이 공연 초대해 줄 때마다 너무 고맙던데. 형님이야, 그런 게 익숙하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공연 기획한다길래 남자가 좀 배포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영 욕심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돈 되는 일을 하라고 밀어주셔야지. 매일 돈도 안 되는 일 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말하는 족족 다 투자해 주시니 민혁 씨가 사회에서 성공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동서와 시동생이 어떻게 만나 결혼했나 싶더라고요. 도대체 동서에 뭘 보고 결혼한 건지 모를 정도로 개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건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동서 친구들이 오고 나니 동서의 진짜 모습을 훤하게 알겠더라고요. 동서는 말이 좋아 엠지지 저희 말로 하자면 그냥 된장녀였어요. 친구들도 똑같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남자친구한테 얼마짜리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둥, 남편이 골프 회원권을 끊어줬다는 둥,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말을 하더군요. 그 와중에 동서는 제가 주방에서 듣고 있는데도 헛소리를 마구 해대더군요. 남자가 돈 잘 벌면 뭐해. 집에 와서 큰 소리나 치고 생색이나 내지. 나처럼 시댁에 돈 많고 남편은 음식 잘하고 말 잘 듣는 게 최고야. 나 봐봐. 집에서 손 하나 까떡 안 하잖아? 동서의 속마음을 이런 식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순간 만들던 음식도 다 버려버리고 당장 동선의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리 거실에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더니만 동서 친구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기껏 몇 시간 고생해서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는 파티라고 하지 않았냐로 시작해서 무슨 부장님들 회식 자리에 온 줄 알았다고 비아냥거리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해서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데 동서의 반응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온 아줌마가 영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가 와인 안주나 몇 가지 하라고 했더니만 완전 한정식 집을 만들어 놓은 거 있지? 그래도 음식은 맛있어. 앉아서들 먹어. 동서는 주방에 제가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었나 봐요. 저는 기분 나빠서 바로 앞치마를 벗어버리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가 황급하게 달려오더니만 저더러 그만 가보라고 하더군요. 왜? 내가 나가서 아줌마 아니고 동서 형님이라고 말이라도 할까봐? 저는 기분이 상해서 정색하고 말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서가 당연히 미안해할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기가 친구들 앞에서 말한 걸 제가 들은 게 아예 잘됐다 싶었는지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한테 부탁하려다가 그나마 형님이 젊으니까 요즘 스타일로 잘 해주실 줄 알고 부른 건데. 이건 뭐 생일잔치가 따로 없네요. 저야 괜히 형님이 쪽팔릴까봐 그렇게 둘러댄 건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나가서 저희 형님이라고 소개라도 해드려요? 저게 죄송하다는 사람 태도인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동서는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동서 친구들까지 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나 싶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답답하지만 어쩌겠어요. 동서는 자신이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 속을 못 숨긴다는데요. 그런데 어리석은 건 어쩌면 저인지도 모르겠어요. 집들이 날 그렇게 당하고도 저는 또 동서에게 노란하고 말았어요. 그날은 설날 명절날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명절을 싫어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댁이나 큰 집에 가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갈 때마다 아버지와 다른 형제분들이 그렇게 싸움을 하셨어요. 대부분 돈 문제였죠. 할아버지 재산이 어떻고 장남이 어떻고 하면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나중에는 명절날 아예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화목한 가정만을 꿈꿨던 거죠. 가족끼리 서로 헐뜯지 않고 언제나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그런 가정이요. 주변의 다른 유부녀들은 명절날이면 시댁에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안 가고 싶다고들 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친정보다 시댁이 더 좋았어요. 친정에 가봐야 매일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장보기도 힘들어 죽겠다 등등의 매번 똑같은 죽는 소리만 들어야 했으니까요. 반면 시부모님은 달랐어요. 제사도 없고 형제분들도 많지 않아서 항상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하고 일찍이 각자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쉬고는 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시댁에 시집 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명절이 짜증났어요. 평소에도 만나기만 하면 제 심기를 건드렸는데 명절 때는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니 더 싫더군요. 동서가 어느 정도로 또라이냐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명절 전에 시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그곳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연착됐어요. 그래서 원래 오시기로 하신 명절날 못 오셨습니다. 다음날 새벽이나 돼야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명절은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동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동선의 친정도 명절 음식을 안 한다면서 이번엔 꼭 명절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당시에 동서가 임신해서 입덧이 심해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도 해외에 계셔서 명절에 오지 말라고까지 하는데 굳이 명절 음식이 먹고 싶다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귀하디 귀한 공주님, 친정에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평소답지 않게 굳이 오지랖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동서에게 해주자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절대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뭐가 예쁘다고 제가 음식을 해주고 싶겠어요. 하지만 남편도 시부모님도 임신한 동서가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는 걸 무척이나 안쓰러워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제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입덧 때문에 살이 5kg나 빠진 상황에 명절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와 남편은 명절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하다는 동서를 일찍부터 오게 할 필요가 없으니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그냥 알아서 준비하기로 했어요. 저는 준비하는 내내 순간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물론 임신한 동서가 먹고 싶다는데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야 서로 사이가 좋을 때나 이야기지. 동서라면 꼴도 보기 싫은데 저런 식으로 상전 노릇까지 하려고 하니 제 입장에는 아주 밉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어린 딸아이까지 돌보면서 오랜만에 명절 음식을 하려니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동서는 먹고 싶은 게 어찌나 많던지 꼬치 전에 산전에 잡채 소갈비찜까지 많이도 말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걸 동서 때문에 하게 생겼으니 시집살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과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동생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조금 쉬었다가 저녁에나 온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입덧이 얼마나 힘든 건지는 저도 잘 아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동서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더군요. 전에 시댁에서 제가 만든 만두로 만둣국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만두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명절 음식도 잔뜩 해놨으니 오늘은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지금 와서 무슨 만두 이야기를 하느냐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동서 말이 그 만두 하나면 입덧이 끝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쌍욕을 하면서도 만두피를 사다가 10개 정도만 급하게 만들었어요. 이왕 음식 준비하는 거 아주 상다리 휘어지게 해줘보자 싶었습니다. 고생스럽기야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해줬으니 앞으로는 미안해서라도 제게 헛소리나 하지 않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저와 정말 맞지 않았습니다. 안 맞은 정도가 아니라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었어요.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언제고 제가 차려놓은 상을 보더니 미간을 잔뜩 구기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너무 재수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는데 하루 종일 음식을 하셔서 그런가? 집에서 음식 냄새가 너무 나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환기 좀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소리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과 시동생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모습까지 다 꼴보기 싫었습니다. 동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 성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먹어봐. 아니면 만두 찌고 있으니까 그거부터 먹을래? 저는 애써 화를 삭히고 참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제 말에 애써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앉아서 금방 찐만두를 5개나 뚝딱 먹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먹고 싶다고 한 게 거짓말은 아니었나 보다 싶었죠. 저는 동서가 잘 먹는 게 기특해서 남은 만두를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싸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손까지 휘두르더니 됐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싸지 마세요. 저 사실 억지로 먹은 거예요. 막상 먹어보니까 그때 그 맛이 아닌 것 같아요. 형님, 혹시 이거 만두피 사다 가신 거예요? 저번에 해주신 건 피까지 다 만들어서 하셨잖아요. 그게 훨씬 맛있었는데 이건 영 밀가루 냄새나서 못 먹겠네요. 저는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남은 만두를 동서 면상에 다 던져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세요? 동서가 저를 놀리려고 한 짓으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가 저를 엿먹이라고 한 행동으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참던 분노가 빵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 가지고 노는 거야, 뭐야? 우리가 이거 준비하느라 몇 시간을 고생했는 줄 알아? 입덧이 아무리 심해도 그렇지. 여기가 식당도 아니고 먼저 고맙다는 말이 우선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동서도 지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젖바나장으로 제게 성질을 내더군요. 그것 좀 했다고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형님은 가만 보면 양심이 참 없으세요. 형님 주제에 넘치게 편한 시댁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편하게 하셨으면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죠 뭐. 사실 형님 수준에 맞는 시댁 며느리로 갔으면 이 정도 음식하고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내 수준에 맞는 시댁이라니. 내 수준이 뭐가 어떻다는 거야? 형님 고졸인데다가 완전 가난뱅이 집구석이잖아요. 사실 시집 온 거 자체가 용한 거지. 사람이 가만 보면 염치가 없어. 음식 준비한 게 그렇게 억울하면 음식값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요, 받아요. 동서는 정말 저와 해보겠다는 건지 싸가지 없는 소리를 멋대로 짓거리며 지갑에서 꺼낸 5만 원권 2장을 제게 던졌어요. 저는 순간 눈이 돌아 동서에게 달려들 뻔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말리지 않았으면 저는 그대로 동서 머리끄댕이를 잡았을 거예요. 시동생은 형수에게 사과하라며 동서에게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재수 없는 년이었죠.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동서와 상종 안 하겠다고요. 제가 동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꾸만 성을 내자 남편이 저까지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애까지 있는 자리에서 임신한 재수 씨랑 싸우면 어떡해? 더군다나 당신이 손윗사람인데 그렇게 똑같이 굴면 되겠소? 손윗사람은 무슨 손윗사람? 동서 아까 나한테 하는 거 못 봤어? 그게 손윗사람한테 한 말이야? 남편은 저와 동서 사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럴 기색이 없으니 슬슬 걱정된답니다. 이러다가 남편과 시동생 사이까지 괜히 어색해지겠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걱정은 현실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저와 동서의 사이는 벽은 좁아질 가능성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동서가 싫어졌거든요. 정말 그 얼굴은 꿈에서라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싫다고 어디 끊어지는 건가요? 더군다나 동서지간이다 보니 보기 싫어도 저희 의지대로 안 보고 살 수는 없었죠. 동서가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하루 시간 내서 동서와 조카를 보러 가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했지만 저는 동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고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태어난 건데
윗사람으로서 축하해주는 게 옳은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저를 괴롭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동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미안할 줄은 모르는데 저는 별거 아닌 일에도 도리부터 따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결국 동서가 미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동서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 딸아이와 함께 주말에 동서와 조카를 만나러 갔어요.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아기 옷과 과일을 박스로 사서 갔습니다. 제가 뭐래도 꼬투리를 잡는 동서이니 옷 하나, 과일 하나 사는데도 고르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역시나 동서는 저희가 왔는데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을 보고 나니 저도 도저히 동서에게 고생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애써 허공을 바라보며 대충 고생했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동서는 예쁜 구석이라고는 없었어요. 제가 사온 조카 옷이랑 과일을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또 한 소리 하더군요. 형님, 저 옷에 굉장히 예민한 거 아시면서 굳이 옷을 사왔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애는 이런 마트 브랜드 거나 안 입힐 거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마음만 받을게요. 동서야말로 나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거에 예민한 거 몰라? 동서는 어떻게 된 게 애를 낳고도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 손윗 사람이 기껏 생각해서 사왔으면 뭐가 됐든 고맙다고 하고 받으면 될 걸.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여보, 재수 씨, 안 그래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 텐데 당신까지 왜 예민하게 굴어? 재수 씨,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바꿔다 줄게요. 신경 쓰지 말고 쉬어요. 오늘은 나랑 민혁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여성분들은 다들 쉬고 계세요. 남편은 저와 동서가 자꾸만 사이가 틀어지는 게 걱정된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아예 동서 편을 들더군요. 저는 동서도 동서였지만 남편에게 기분이 상해 더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동서의 어색한 분위기가 남편과 시동생은 신경이 쓰였는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무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동생이 집에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남편을 데리고 집 앞에 장을 보러 갔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나가고 나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동서를 마주하는 게 불편해서 애써 조카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동서는 미워도 조카는 예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도 자신보다 어린 아기를 보는 게 처음이라 신기한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꼬물거리는 조카에게 눈을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또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딸아이가 조카가 예뻐서 조심스레 아이 이마를 만졌는데 동서가 갑자기 제 딸아이의 손등을 찰싹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애한테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네 손에 더러운 세균이 덕지덕지 붙었는데 어디서 그 더러운 손을 갖다 대니? 순간 저는 꼭지가 돌았습니다. 저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저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양손으로 동서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동서가 제 딸아이 손등을 내려친 딱 그 강도로요. 동서 미쳤어?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 순간 남편과 시동생이 지갑을 안 가져갔다면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동서를 밀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거죠. 남편이 제 곁으로 빠르게 달려와 또 싸웠냐고 도대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고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남편에게 조금 전 일에 대해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뜨더니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서운 얼굴로 동서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의아했어요. 민혁아, 더는 안 되겠다. 재수씨야 하는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남편은 말을 끝내자마자 동서의 뺨을 세게 날렸어요. 순간 동서가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러고는 시동생에게 달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네 형한테 맞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너도 지금 당장 가서 저 여자 면상을 갈겨야지. 네가 이러고도 내 남편이야? 그래, 나도 더는 네 남편 못 해먹겠다. 내가 너 좋아서 지금까지 참고 산 줄 알아? 내 새끼가 네 뱃속에 있으니까 참았지. 나도 더는 너 같은 여자랑 질려서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남편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게 와서 저와 딸아이를 꼭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알고 보니 시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서와 이혼하려고 했답니다. 동서가 워낙 곱게 자라 원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대요. 동서가 시동생 친구들이나 직장 사람들과의 부부 동반 모임에서도 실수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 보더군요. 역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시동생이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둘이 같은 일로 반복적으로 싸우다 결국 시동생이 동서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하필 그때 조카가 생긴 거예요. 시동생은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이혼할 수는 없으니 한 번 더 참아보기로 한 겁니다. 그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든 시동생의 이혼을 막기 위해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다네요. 동서도 아이를 낳으면 변할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결국 그날 또 일이 터진 거죠. 그 일로 저희 시댁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시동생은 마음을 아예 굳혔어요.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 정도로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요.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소송 중이에요. 동서와 양육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저와 남편은 평소 동서의 행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도 제출했어요.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동생이 꼭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동생과 동서 일로 시부모님도 너무 속상해하시지만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동서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제 경험상 한 가정을 이끄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만 봐도 그렇고요. 기본 개념 없고 도리도 모르면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부모 밑에서 아이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지기 위해 최근에 문화센터에서 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제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요. 저는 동서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화목한 가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화목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사연 유튜브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요. 제 사연도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싶어 써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되는 사람은 제가 대학 시절 사귀었던 사람으로 군대를 다녀오는 동안에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려주는 순정파였죠. 친구들이 다들 어떻게 네 스펙에 저런 여자를 오랜 시간 사귀냐고 할 정도로 미인의 괜찮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전 무척 사랑했고 아내도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전 문과대 출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문과 쪽은 많은 돈을 벌려면 전문직이 최고였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제법 명문대의 문과대학을 나왔고 눈이 높은 편이었죠. 일반적인 샐러리맨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먼저 그 계획을 말했습니다. 결혼 계획을 짜자고 말하고 만난 자리였어요. 카페에 앉아 커플링을 낀 여자친구 손을 만지작거리며 그 말을 했죠. 나 결혼하고 나서 고시 공부하려고. 고시? 문과는 아무리 잘 가봐야 대기업 직원이잖아. 난 그러기 싫어. 그냥 시험 봐서 합격해서 돈 많이 벌고 싶거든. 아휴, 그럼 좋지. 여자친구는 이해한다는 듯 말했지만 동시에 또 신중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어? 사실 결혼 후에 고시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쉽지 어려운 거긴 하잖아. 빡세게 하면 단기간에 붙고 털고 나올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3년 잡을게. 딱 3년 만에 완전 패스해서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려줘. 어려운 말이었지만 전 여자친구를 믿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친구는 다소 고민하는 눈치였지만 결국은 그러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저도 여자친구가 허락할 것을 알고 꺼낸 말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저는 꼭 3년 안에 붙겠다고 다짐을 하고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워낙 좋은 사람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무척 예뻐하셨어요. 다만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저를 좀 못 믿어하셨죠. 제가 여자친구하고 동갑이라 아무래도 남자가 나이가 서너 살 많은 게 낫다면서 제가 어리석은 짓을 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약속을 드렸지만 제가 거기다 고시 공부까지 시작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수그러들진 않았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야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누가 딸과 결혼하는데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들고 오는 남자를 반기겠습니까?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걱정을 이해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시 공부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괴물 같은 것입니다.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도 옆자리에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천지로 널려있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나름대로 명문대학 출신으로 공부머리에 자신이 있던 저로서는 처음 고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보다 더 공부머리가 좋고 더 성실한 사람들이 널리고 깔린 세계였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정말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내는 제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얼굴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죠. 잘 되어가요? 그렇지 뭐. 아내는 저를 배려해서 묻는 것도 거의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물었지만 옹졸하고 속 좁은 저는 그것마저도 신경에 거슬려서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돼서 돈 한 푼도 못 벌어오면서 이게 대체 뭔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 번 시작한 걸 결과도 없이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사법고시였습니다. 지금은 로스쿨로 대체가 되었지만 그 당시는 사법고시가 살아있었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 바로 전문직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위세등등하게 살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더군요. 아내는 점점 더 제 뒤에서 걱정하는 날이 많아져 갔습니다. 저는 면목 없는 날이 많아졌고요. 처음 1차를 떨어지고서는 술도 참 많이 마셨죠. 아내는 걱정하면서 그냥 저한테 해장국을 끓여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작지만 탄탄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일을 해서 저희 생계를 책임지며 제 고시 비용까지 대주고 있었죠. 당신한테 너무 면목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된 거지. 어떻게 1차에서 떨어지지? 어떻게? 자괴감이 정말 심했어요. 아내는 괜찮다고 연신 제 등을 쓸어주었지만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심기일전해서 다음 해에는 1차를 붙었어요. 정말 피가 튀도록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아내는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저녁 식사를 꽤 화려하게 차려주면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곧 합격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아유, 내 생각은 하지 말고 당신 목표한 바나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목표야. 당신 호강시키는 거. 제 목표 중 가장 큰 것이 아내와 더불어 잘 사는 것이었어요. 물론 사회적인 지위, 돈 모두가 목표였지만 가장 큰 것이 아내의 행복이었죠. 미래를 위해 현재 아내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다는 고민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차를 합격하고 나니까 2차도 금방 합격할 거라는 자신감이 붙었죠. 그런데 그게 수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죽어라고 공부해도 아무리 해도 2차에 합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해에는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실패했죠.
처음에 약속했던 3년은 이미 예전역에 지나가 버렸고 저는 그냥 실패자가 되는 기분에 점점 더 공부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도 생활도 게을리하는 게 너무 뚜렷하게 눈에 보였나 봐요. 여보, 제발 좀 공부하세요. 내가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난 이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럼 지금이라도 공부 그만하고 회사로 돌려서 취직해도 되고요. 이제 와서 지금까지 한 공부 전부 무위로 돌리고?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죠. 법학 공부를 대체 얼만큼을 했는데요.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여기서 털고 나가는 건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건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고시낭인이라는 게 이런 심리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한 공부를 전부 포기하기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으로 나서서 완전 신입으로 재시작하는 것도 겁나고요. 아내가 몇 번이나 더 말했지만 전 그냥 고개를 젓고는 잠시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며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듯 했지만 당연히 또다시 제자리였죠. 아내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때부터 아내의 말투가 조금씩 더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여보, 이런 식으로 주말에도 계속 자면 어떡해요? 일어나야죠. 내가 좀 자겠다는데. 나처럼 실패한 인생은 잠도 자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대체 왜 이래요?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저는 아내에게 더 이상 부드럽게 대할 여유도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고시낭인, 그 슬픈 단어가 절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아내 역시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하겠죠. 어느 날 아내는 저를 붙잡고 거실에 앉혔습니다. 똑바로 보니까 그 곱던 아내 얼굴이 초췌하더군요. 사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선택했던 길이었는데 이런 꼴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으니 정말 너무 서글펐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죠. 우리는 제가 고시에 성공하고 나서 아이를 갖자고 해서 아직 아이도 없었습니다. 저희 둘만 있는 작은 집은 다소 황폐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한답시고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았고 아내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집안일을 꼼꼼하게 할 도리가 없었죠. 생활비와 제 고시 비용까지 대느라 아내는 무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사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그 간병비까지 아내가 내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신장 쪽이 문제였는데 그전까진 그리 나쁘지 않으셨는데 최근 들어 나빠지신 모양이었어요. 아내가 가만히 저를 살펴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안 돼요. 어느 쪽이든 결정을 해야 해요. 무슨 결정? 고시에서 발을 빼든지 아니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하든지. 지금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이제 좀 지겨운가 보지? 결정을 종용하는 말에 저는 자신도 모르게 불통스러운 말이 나갔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도 저 자신에 대한 연민에 취해서 이렇게 불쌍한 나를 이해 못 해준다는 불만이 생겨났죠. 그래, 능력 없어서 미안해.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야. 알아요. 다 아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좀 이해해줘야지. 당신은 내 아내잖아. 저는 불을 뿜으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완벽하게 말문이 막힌 것 같았죠.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데도 저는 화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풀 수 없었던 스트레스와 그동안 쌓여온 열등감이 폭발한 것 같았죠. 명문대 나와서 고신앙인 되었다고 남들이 얼마나 비웃을 거야. 당신도 그게 무서운 거지? 병신 같은 남편 뒀다고 멍청이 취급받을까 봐. 그게 무서운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살아야 하잖아요. 뭘 살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신은. 당신은 그냥 세상 나랑 살기가 두려운 거잖아. 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제가 고시를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된 시점이었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아내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했어요. 아내는 절망적인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가슴팍을 마구 때리면서 소리를 질렀죠. 제발 좀 정신 차려. 부탁이다, 제발. 아내의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아주 많이 말라서 바짝 피부가 드러나 있었죠. 아내가 때리는 손은 전혀 아프지도 않아서 저는 그냥 때리게 두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해요?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나라고 이런 소리 하고 싶을 것 같아? 나한테 어떻게 이래? 아내는 거의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저한테는 그 소리가 전부 저를 무시하는 것으로만 들려왔죠. 반대로 말해봐.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왜 나를 그렇게까지 무시를 해?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있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니 아내는 정말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전 답답해져서 그냥 담뱃갑을 움켜쥔 채 밖으로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꽤나 한참이었어요. 아내는 이제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저도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아내는 직장에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잠을 자는 척하면 하루 종일도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차피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의 대부분 다른 방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따로 생활하는 것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었죠. 그러다가 저는 아내에게 요구했습니다. 나 한 해만 더 해볼 테니까 고시 비용 좀 줘. 또 학원 강의 비용만 주면 돼. 책은 있으니까. 고시 강의 듣는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것을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깊이 한숨을 쉬더니 알았다면서 돈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현장 강의에 가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끊어서 보기로 했죠. 아내는 제가 현장 강의에 출석하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뭐가 되었든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었죠. 아내는 어느 날 밤에 들어와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머님 병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알아? 뭐? 별말 없었잖아. 괜찮으시겠지? 지금 안 좋으셔. 상태 많이 악화되셔서 여러 가지 약도 추가하고 수술도 받으셔야 돼. 그런 소리를 왜 나한테 해? 나 공부해야 하는데 머릿속 산란해지잖아. 저는 제가 자식된 도리로 알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도리어 역정을 벌컥 냈어요.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거라면 무조건 싫은 시기였거든요. 아내는 정말 힘든 얼굴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아내에게는 비용적인 부담이 무척 커져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내의 친정 역시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어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실 수는 없었고 저희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리어 저희 부모님은 저희한테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머니의 병 역시 마찬가지여서 아내는 직장에 나가니 간병을 못하는 대신 자신이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비용을 대지 않으면 어머니의 수술이나 치료는 멈춰야 했어요. 이런 서민 집안에서 애초에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나대는 게 아니었다 라고 후회를 해도 별로 소용은 없었어요. 이미 늦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아내의 고생을 외면했고 아내는 그 외면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퇴근 시간 역시 점차 더 늦어져 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 우연이라도 제 얼굴을 보면 고개를 돌리면서 어두운 표정이 되었죠. 아내는 새벽에 나가 거의 한밤중에 돌아오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어갔어요. 그런데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는 게 되게 지루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다른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집중이 안 돼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아내의 생각으로 옮겨갔어요. 아내는 여전히 아름답고 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 다니면서 지금은 직급도 상당히 올라갔죠. 아마 저 말고도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 했던 동기들은 많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다시 울적해지더군요. 아마 제가 아니었다면 아내는 지금보다 100배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내의 행복한 얼굴을 봤던 게 언제였더라 싶더군요. 웃는 얼굴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전부 저 때문이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 우울해져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공부를 일찍 끝내고 아내를 기다리면서 베란다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늦었고 한밤중이 되어서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걱정이 될 정도였죠. 그런데 베란다에서 보이는 아파트 앞쪽으로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내리는 사람이 바로 아내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활짝 웃으면서 운전석 쪽에 아주 친근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멀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머리가 짧은 사람인 것으로 보아 남자인 것 같았어요. 갑자기 심장이 우르르 뛰기 시작하더군요. 아내는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제 모습에 질렸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아주 높았죠. 저 자신도 그걸 알아서 불안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난 거면 어쩌지? 난 버림받은 건가? 내가 잡을 수가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아내가 떠난다고 하면 저는 잡을 도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정반대로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어요. 이 여편 내가 아무리 남편이 힘들다고 해도 바람을 피워? 사실 바람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감정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였기 때문에 감정이 날뛰었습니다. 곧 얼마 안 있어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은은하게 웃음을 띤 얼굴로 들어오다가 거실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서는 어두운 얼굴이 되어 돌아섰죠. 밖에서는 웃고 있다가 집에 오면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얼굴 표정에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티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힘들었지, 오늘? 저는 뻘쭘해져서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저를 스쳐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너무 섭섭하더군요. 동시에 바람을 피우는 게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도 한번 며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한밤중이 되자 베란다에서 보이는 곳에 또다시 그 검은 차가 들어서고 아내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도 일주일 내내 마찬가지였죠. 아내는 언제나 운전석 쪽에 아주 살가운 인사를 건네면서 아내 남자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바람이었죠. 저는 정말 아찔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저 자신의 상황만도 힘든데 아내가 바람이라뇨. 죽고 싶다는 말이 그렇게나 쉽게 나오는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바람을 아예 눈앞에서 확인해야겠다 싶어 아내를 미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어쨌든 이혼을 하든 말든 결론을 낼 것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내는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동일한 시간에 준비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를 예상하기란 상당히 쉬운 편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3시간 뒤쯤 익히 알고 있는 아내의 회사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앞에 가서 카페에 앉은 채로 가만히 회사가 있는 건물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차와 사람이 북적이는 도심에서 제가 봤던 검은 차를 찾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앉은 채로 오후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가 되니 긴장되더군요. 아내가 야근을 하는 거라면 6시에 가벼운 차림으로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갔다가 다시 회사로 들어오는 게 맞았습니다. 아내의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눈을 부릅뜨고 아내의 회사 입구를 살펴봤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더불어 아내가 보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예 가방까지 전부 챙긴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퇴근하는 차림새였죠. 정말 아찔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가방을 들고서 걸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버스를 타지는 않아서 아내의 뒤를 미행하기가 편했죠. 저는 카페에서 뛰쳐나와 조심스럽게 아내가 걸어가는 위치로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거의 15분 정도를 걸어가다가 곧 어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큰 술집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아내는 그곳의 빌딩 문으로 들어갔고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설마 아내가 술집에서 남자를 만나서 놀고 있는 건가? 아내는 절대 술집 같은 곳에는 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라면 말이죠. 저는 조용히 술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포차 같은 곳이었는데 연령대가 다소 젊긴 했지만 아내와 제 나이 또래가 못 올 곳은 아니었죠. 저는 그곳에 앉아 메뉴를 시키고 한참이나 아내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앉아있는 손님들 중에는 그 누구도 없어서 저는 의아한 기분에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아내가 있을 텐데 누군가 남자와 같이 앉아 저를 속이려고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시켜놓은 음식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로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대형 포차라서 사람이 워낙 많았고 테이블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아내였죠. 저는 순간 흠칫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평소와는 다르게 긴 머리를 틀어 올려 묶고서 방긋 웃으면서 누군가와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바로 저거다 싶어 얼른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곧 술집의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아내는 놀란 얼굴로 절 돌아보았어요. 드디어 술집에 다니는 아내를, 남편을 속이고 남자를 만나고 오는 여자를 잡았다 싶어 아내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아내는 무척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당신 대체 술집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굴 만나고 있는 거냐고? 여보. 남자 만나서 바람 피울 거면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채로 저에게 목소리를 줄이라고 했지만 제가 그럴 필요는 없었죠. 저는 누구라도 나와보라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는데 과연 술집에서 무슨 일인가 하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나오더라고요. 왜 이래요? 영업방해로 잡혀가려고. 뭐? 영업방해? 잡아가라고 해. 당신은 그럼 간통죄야. 물론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 홧김에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당시 제가 화가 나서 무슨 소리를 짓거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서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스럽고 충실하던 아내가 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현실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소리 지르고 있는 제 입을 찰싹 때렸습니다. 완전 적반하장이었죠. 전 화가 나서 손을 들어 아내를 때리려고 했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봐도 미친놈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때리려고 하는 사이에 저와 아내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었죠. 그리고 제 손을 막았습니다. 진심으로 때리려고 했던 건 아니라서 손은 쉽게 막혔어요. 당신은 또 뭐야? 당신은 뭔데 남의 영업장에서 영업방해야? 그리고 남의 직원은 왜 괴롭혀? 나타난 사람은 키가 좀 큰 숏컷의 여성이었습니다. H라인 스커트를 갖추어 입은 상당히 위험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아, 이 술집 사장이요. 미안합니다. 난 그냥 이 술집에 내 아내가 와서 바람 피우는 걸 잡았을 뿐이라서. 저는 그 사람이 제3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여기서 저한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서 얼른 사과했습니다. 영업방해로 잡혀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사과를 받기는커녕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말 맞아요? 바람? 아내는 정말 실망스럽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저 여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발끈해서 또 아내를 노려보았지만 사장이 얼른 다시 막았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그렇게 퇴폐적인 술집 아닙니다, 선생님. 사장님은 아주 점잖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는데 그 사장은 슬쩍 제 아내를 돌아보더군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지금 저녁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인데요. 보시다시피 너무 바빠서 따로 남성을 만날 시간은 없을 겁니다. 사장의 점잖은 어조에는 저에 대한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어버버거리다 아내 쪽을 바라보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내의 얼굴만 보던 눈이 그제야 움직이더군요. 정말로 아내는 머리를 움직이기 좋게 틀어올린 채로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숨을 가다듬은 후 사장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야기 나누고 들어갈게요. 그래요. 뭐 필요하면 부르고요. 그리고 뭐 이상한 짓 할 것 같으면 경찰 불러요. 사장은 완전히 폭력 남편을 보는 듯한 눈으로 절 노려보았어요. 사실 그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짓을 한 거라 전 어쩔 도리가 없었죠. 아내는 가만히 절 보다가 복도 한 구석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였어? 그래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말해서 뭐 어쩌게. 아내는 지친 어조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 역시 너무 지쳐있어 더는 저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당신 어머님 병조차도 상관 않고 있잖아.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말해서 어쩌게. 하지만 전 어물거리다가 물었습니다. 밤에 남자 차 타고 오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이런 거야, 지금? 아내의 어조에는 흔치 않게 비웃음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겹다는 듯이 고개를 젓더니 말했죠. 아까 본 그 여자 사장님이 태워다 주셨어. 어두운 데서 봤으니 남자로 보였나 보지? 너무 늦고 위험하다고 신경 써서 태워다 주셨던 거야. 하지만... 뭐가 하지만이야? 아내는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당신한테 더 떨어질 정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 순간 숨이 막혀왔어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정말 1000번 만번 잘못했다는 건 잘 알겠더라고요. 다른 여자들 같으면 애저녁에 전 이혼당했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니까 여태까지 버텨왔죠. 아내는 고개를 젓더니 저한테 말했습니다. 먼저 집에 가 있어요. 나 끝나고 갈 테니. 책임감이 참 강한 여자였죠. 저는 뭐라고 더 말도 못 붙이고 쫓겨나듯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면목이 없어서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린 후에 술집에 불이 꺼지고 그제서야 아내가 정리한 후 직원들과 함께 나오더군요. 아내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사장의 차에 탔습니다. 여보. 제가 황급하게 쫓아갔지만 사장은 저를 노려보면서 차 문을 잠가버렸죠. 마치 무슨 괴한한테서 아내를 보호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그냥 집에 가 있어요. 난 지금 집에 들어갈 기분 아니니까. 기다린 보람도 없이 아내는 저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멍하니 떠나는 차 뒷꽁무니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집에 가서 혼자 어두운 집안에서 멍하니 기다렸습니다. 몇 년간의 고시낭인 생활 동안 머리 자체가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막무가내로 화를 내고 어떻게 그렇게 앞뒤 알아보지도 않은 건지 순간 아내에게 버림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다행히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지금 집이에요? 아내가 잠시 침묵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소심하게 물었죠. 당신 집에 안 올 거야? 안 가요. 내가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그러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사과의 말이 마구 터져나왔습니다. 눈물까지 같이 터져나오려는 걸 저는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사실 애초에 했어야 하는 말이었죠. 저의 뒷바라지와 우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온 아내에게, 감정적으로도 저를 언제나 받아주는 입장이었던 아내에게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수화기 저편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더 무서워서 전화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뭐라도 말을 해줘. 내가 정말 잘할게, 어? 지금 집이면 병원으로 와요. 병원? 어머님 병원이요. 그때 말했었죠? 목동병원. 지금이요. 아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하고 한시도 더 전화를 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저는 눈물을 참으면서 억지로 옷을 챙겨 입고 아내의 말대로 병원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장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아내가 병고안을 해왔는데 몇 년 전까지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 병세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공부를 해야 하니까 잡념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조금씩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고 알려주었고 1년에 몇 번씩 가서 뵐 때도 얼굴이 안 되어 보이신다고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면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2인용 입원실에 한 침대는 비어 있었고 한 침대에는 어머니가 누워 계셨죠. 그리고 그 곁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아들, 왔니? 초췌한 안색의 어머니는 밝게 웃으셨어요. 이렇게 무심하고 무능력한 아들한테 그래도 얼굴 보니 좋다고 저렇게 웃어주시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죠. 저는 머쓱한 기분이 되어서 다가가서 어머니 손을 잡고 인사했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괜찮으세요? 그럼 난 항상 괜찮다. 신경 쓰지 마렴. 너 공부나 열심히 해라. 아주 새아가가 얼굴이 말이 아니다. 아내는 곁에서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놓더니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이 아이 같은 애가 없다. 그 바쁜데도 나한테 와서 들러서 항상 얼굴 보고 가고 조심하라고 항상 달래주고 며느리 하나는 제대로 골라왔어, 아들놈이.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완벽하게 모르시는 게 분명했죠. 그렇다면 아내와의 사이에 아직 희망은 있다는 이야기 같아서 저는 희망에 찬 채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소 어색한 상태로 저는 어머니와 오랜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아들과 이야기를 했다는 만족감 때문인지 밝은 얼굴로 이제 쉬겠다고 하셨죠. 아내는 저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조금 걸음을 빨리 해서 저를 앞질러 갔죠. 길을 나가서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 아내를 저는 쫓아가서 뒤에서 잡았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저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사정하듯 말했어요. 아내는 물끄러미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그 메마르고 초췌한 얼굴에서는 감정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아내는 건조한 어조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너무 사실이라서 저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침을 삼켰죠.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내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었죠. 아내는 깊이 한숨을 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신장 많이 안 좋으셔서 장기 이식 받으셔야 돼. 뭐? 그건 또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아내는 눈을 들어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았죠.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말 못하게 했잖아. 공부해야 한다면서. 그런 줄 몰랐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인 줄은. 하긴, 뭔 알았겠어? 그럼 장기 이식할 사람은 찾았어? 나라도 검사 받아야 하지 않겠어? 아니, 됐어. 있어. 누구? 내가 해드리기로 했어. 뭐? 순간 더 멍해지더라고요. 아내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 나한테 힘을 주신 분이야. 계속 아들 잘못 낳아 미안하다. 너한테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하셨어. 여보, 내가 그런 분을 어떻게 버릴까? 난 못해. 난 당신은 버려도 어머님은 못 버려.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아내의 저 말은 진심이었어요. 저를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다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정말 아내에게 버림받는다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놈이 되는 거였죠. 저는 더 이상 눈물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대로 둔 채 오열했습니다. 길바닥에서 오는 중년 남자를 사람들이 아마 구경했겠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신경을 쓸 겨를 같은 게 없었습니다. 저는 펑펑 울었고 아내는 앞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에 질려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주 천천히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고 저한테 다가와서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내가 졌다 하는 듯한 손짓이었죠. 저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철철 울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내는 그냥 한 번 더 한숨을 쉬고 저를 마주 안아주었죠. 그 후 저는 아내가 아닌 제가 신장 이식을 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도 검사해보니 제 것이 맞아서 신장 이식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자식에게서 신장이식을 받는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래도 며느리한테 받는 것보다는 부채감이 덜하다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아내가 혼자서 너무 열심히 어머니를 돌봐왔더군요. 시간이 나면 저희 아버지까지 들여다보면서요. 아내는 그 후로도 계속 어머니와 다정한 고부간으로 지냈습니다. 더 돈독해져 갔죠. 하지만 저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사이, 그 사이를 대화와 시간으로 메꾸면서 천천히 다가가야 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래도 그게 어딜까요? 완전히 아내가 떠나서 제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후 시험을 포기하고 작은 기업의 신입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리 크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가 바라던 것은 다름 아닌 이 작은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야 깨달았던 겁니다. 한번 주변에서 못 보고 지나치는 행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더 큰 무언가를 얻으려다가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